당화혈소가 10%대였고 당뇨약을 4알이나 드시고 계시는 분이 있었어요. 당뇨약 4알을 모두 끊고도 6.1%까지 떨어져서 졸업을 하게 됐고요. 가지고 차를 만들어서 드시면 물 1리터에 끓여서 드시면 되겠고, 일상 속에서 아주 간단하게 췌장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라 생각하시면 되겠고, 일주일만 실천을 해보세요. 당장 공복 혈당이 떨어지고 이게 쌓이면 당화혈소가 떨어지고 졸업을 할 수 있고요. 인생이 바뀝니다. 췌장 회복을 돕는 음식 3가지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강황입니다. 강황에는 커큐민이라고 하는 항산화 물질이 굉장히 풍부한데요. 그러다 보니 췌장 베타세포가 손상되는 걸 막아주고 인슐린 분비 기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이 강황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내가 몸에 열이 많다거나 땀이 많다거나 이런 분들에게는 안 맞을 수가 있고, 평소에 나는 손발이 차다거나 몸이 좀 냉하다 이런 분들은 강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체질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체질에 맞게 강황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강황을 드실 때는 강황 약재를 구에다가 차로 끓여서 드시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요새는 강황 가루도 많이 팔거든요. 강황 가루를 물에 타서 드시거나 우유에 타서 라떼 방식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강황 가루를 샐러드에 뿌려서 드시거나 요거트에 뿌려서 드시는 것도 좋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밥을 지을 때 마지막에 강황 가루를 뿌려서 먹는 방법인데요. 맛도 괜찮고 향도 은은해서 먹기가 딱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강황을 잘 활용해서 드실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추천하는 음식은 여주입니다. 여주에는 인슐린과 유사한 작용을 하는 물질이 있다 보니까 여주가 좋다, 당뇨에 좋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여주는 강황과 반대로 찬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평소에 열이 많다, 손발이 따뜻하다 이런 분들은 괜찮은데, 평소에 나는 소화 기능이 약하다거나 몸이 찬 분들에게는 여주가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런 분들이 여주를 드시면 저는 선생님 여주를 먹고 속이 쓰려요, 속이 불편해 이런 얘기들 하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안 맞는 건데 억지로 계속 참고 드시면 더 탈이 나겠죠. 그래서 내 체질에 맞게 여주나 강황에서 골라서 드시면 되겠고, 여주를 그럼 어떻게 먹을 수 있냐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여주 하면 굉장히 쓴 음식, 맛이 써서 못 먹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여주의 쓴맛을 줄이려면 소금물에 절이거나 아니면 데친 후에 찬물에 식히면 여주의 쓴맛이 조금 줄어듭니다. 실제 여주를 키우는 그런 나라에 놀러가서 여주 음식을 먹으면 생각보다 쓰지 않거든요. 어떻게 조리하냐에 따라서 쓴맛도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쓴맛을 줄이는 조리법 한번 활용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먹을 때는 여주를 가지고 차를 끓여서 드시거나 아니면 볶아서 반찬으로 해서 드시거나 장아찌를 드시면 쓴맛을 좀 많이 완화해서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여주 장아찌는 굉장히 또 맛도 좋습니다.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겠고, 대신에 찬 분들은 좀 피하셔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3번째는 황기인데요. 강황은 따뜻하고 여주는 차다고 했는데 황기는 무난합니다. 그래서 우리 삼계탕 재료로 황기 넣잖아요. 황기는 굉장히 성질이 무난한 약재이기 때문에 체질에 상관없이 누구나 드실 수 있는 게 바로 황기입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황기가 췌장의 베타세포를 보호하고 인슐린 분비량을 늘리는 그런 약재라고 연구 결과가 밝혀져 있거든요. 황기를 일상에서 잘 활용하시면 좋고요. 차로 끓여서 드시는 게 가장 무난한데요. 차로 끓여서 드실 때는 물 1리터에 황기 한 줌 정도를 넣고 끓여서 드시면 되겠고, 나는 조금 더 진하게 먹고 싶다, 물이 절반 정도로 줄 때까지 끓여서 드시면 조금 진하게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췌장 건강에 좋은 3가지 음식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 체질에 맞춰서 강황이나 여주 중에 골라서 드시거나, 아니면 나는 체질 잘 모르겠다, 그냥 무난하게 먹고 싶다 이런 분들은 황기를 선택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채소에는 식이섬유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포도당 흡수를 늦추고 식후혈당이 좀 완만하게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폴리페놀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염증을 줄이고 혈관 건강에 도움이 돼서 결론적으로는 합병증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채소를 많이 먹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인슐린 감수성은 더 높고 당화혈소 수치는 더 낮았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채소는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다양한 채소,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먹으려고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채소가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아무 채소나 다 괜찮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거든요. 우선 당뇨인이 알아야 할 분류법이 있어요. 채소에는 전분이 많은 전분성 채소와 전분이 적은 비전분성 채소가 있는데요. 전분성 채소는 뿌리나 열매에 해당하는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 먹었을 때 단맛이 나서 먹다 보면 포만감이 생기는 그런 채소입니다. 대표적으로 감자나 고구마, 단호박, 옥수수 이런 채소들이 전분성 채소인데, 얘네들은 혈당을 좀 많이 올리기 때문에 주의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럼 반대로 당뇨인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비전분성 채소에는 뭐가 있냐? 바로 가지, 오이, 시금치, 브로콜리 이런 채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당뇨인들이 채소를 고를 때에는 아무 채소나 다 괜찮다 이게 아니라 비전분성 채소를 중심으로 먹으려고 노력을 하셔야겠고요. 그럼 전분성 채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말씀드렸던 감자나 고구마, 단호박 이런 채소들 경우에는 밥 양을 줄이고 대체해서 먹는 채소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실 채소라기보다는 탄수화물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먹고 싶다면 밥 양을 절반으로 줄이거나 아니 밥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 대체해서 먹는 그런 채소라고 생각을 하셔야겠고요. 실제 어제만 해도 어떤 환자분이 저 단호박 좋다고 생각해서 많이 먹었더니 혈당이 많이 올랐어요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감자나 고구마는 그래도 조금 아시는데 단호박은 또 의외로 잘 모르시기도 하더라고요. 단호박도 옥수수도 전분성 채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혈당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채소라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먹고 싶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냐 이렇게 궁금하실 텐데요. 우선 감자 같은 경우에는 삶았다가 식히면 저항전분이라고 하죠. 우리 저항전분 밥 일부러 만들어 먹기도 하듯이 삶았다가 식혀서 먹게 되면 저항전분이 많아져서 혈당 걱정을 좀 덜 하실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삶았다가 식혀서 먹으면 되겠고 껍질째 먹는 게 좋습니다. 고구마 같은 경우는 너무 오래 삶게 되면 젤라틴화 되기 때문에 혈당 지수가 더 올라가 버려서 혈당이 더 많이 올라가는 고구마로 바뀝니다. 그래서 고구마는 살짝 단단하게 익힌 정도로 삶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감자나 고구마를 먹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채소가 아니라 탄수화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밥량을 줄여서 드셔야 되겠고 거꾸로 식사를 조금 실천하면서 드시면 좋겠죠. 먹기 전에 내가 좋아하는 채소 한두 가지 먹고 그 다음에 삶은 달걀 한두 알 정도 먹고 그러고 나서 고구마나 감자를 밥을 줄여서 대체해서 드시면 그래도 혈당 걱정을 좀 덜 하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채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의외로 잘 모르시는 게 비트나 당근 같은 채소인 경우에는 삶으면 익히면 오히려 혈당이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당근이나 비트 같은 채소는 생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똑같은 채소를 드시더라도 좋은 성분을 더 많이 흡수할 수 있도록 드시는 게 좋잖아요.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채소는 기본적으로 생으로 드시거나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게 좋은데 왜 그러냐면 너무 익히거나 너무 삶아버리면 항산화 물질이나 비타민 같은 수용성 성분들이 손실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생으로 먹거나 아니면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채소 안에는 지용성 성분도 있거든요. 이 지용성 성분의 흡수율이 좋아지려면 들기름에 묻혀서 먹으면 좋습니다. 살짝 채소를 데쳐서 나물 반찬을 할 때 들기름에 묻혀서 먹으면 채소 안에 있는 지용성 성분의 흡수율이 좋아지기 때문에 들기름을 활용해서 그렇게 드시면 같은 채소를 먹더라도 흡수를 굉장히 빠르게 좋게 해서 드실 수 있겠습니다. 2018년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연구한 건데요. 서양인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정상인들이 췌장 크기가 12%가 작고 그리고 췌장의 기능도 36.5%나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체격도 더 작잖아요 라고 하실 텐데 이게 연구가 같은 나이 그리고 같은 BMI를 대상으로 연구를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비슷한 연령 그리고 같은 체격인 사람들을 비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췌장 크기가 작고 췌장 기능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의 경우에는 서양에 비해서 당뇨가 오기 쉽고요. 그리고 한 번 당뇨가 걸리면 악화되기가 쉽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형 당뇨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췌장 건강이 굉장히 취약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췌장이 한 번 나빠지면 건강이 한 번 나빠지면 회복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실제 연구하고 진료를 해본 결과 췌장 기능이 떨어져서 인슐린 분비량이 적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생활 습관을 개선을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 환기 등의 약재를 가지고 만든 췌장을 개선해주고 인슐린 분비량을 늘려주는 그런 한약 처방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경우에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량이 정상 범위까지 회복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췌장도 회복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나는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량이 얼만큼 나오는지 궁금하실 거잖아요. 그럴 때 해보셔야 하는 검사를 말씀드릴게요. 바로 C펩타이드라고 하는 검사입니다. 이건 혈액 검사로 간단하게 검사를 하실 수가 있는데 C펩타이드 검사를 통해서 나의 췌장에서 분비가 되는 인슐린 분비량을 아주 간단하게 검사하실 수가 있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생각보다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량이 부족한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당뇨가 오랜 분들이야 당연히 췌장이 무리해서 오랫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인슐린 분비량이 떨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지만 이제 막 당뇨 진단받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조차도 인슐린 분비량이 적어져 있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생활 습관을 개선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환기 등의 약재들을 통해서 인슐린 분비량을
분비량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생활 습관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선 췌장은 소화 효소도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밥도 먹고 간식도 먹으면 췌장이 도무지 쉴 시간이 없어요. 소화 효소를 계속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밥은 먹고 가급적 간식은 안 먹거나 최소로만 먹고, 밥을 어느 정도 든든하게 먹은 다음에 간식을 안 먹는 습관을 가지셔야 밥을 먹을 때 췌장이 일을 했다가 간식을 안 먹으니까 췌장이 쉬고, 이렇게 췌장이 휴식을 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배가 아플 때 배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췌장은 흉추 7, 8번 부위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자극을 해주면 췌장 기능을 개선해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마사지 해주는 방법이 폼롤러를 가지고 마사지를 해주거나 아니면 마사지 볼 같은 거, 요거를 대서 마사지 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평소에 어깨를 펴는 것만으로도 췌장을 건강하게 해주는 실천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환기 얘기가 나왔는데, 세 번째로는 환기를 가지고 차를 만들어서 드시면 일상 속에서 아주 간단하게 췌장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라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런데 나는 만약 췌장 기능이 너무 떨어져 있다, 인슐린 분비량이 너무 저하돼 있어서 걱정이다, 이런 분들은 환기를 포함한 몇 가지 약재들로 구성된 한약 처방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췌장 건강이 왜 중요하냐면 생각보다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량이 부족한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 통계를 보면 인슐린 분비량이 부족한 분들을 1.5형 당뇨라고 하거든요. 인슐린이 충분한데 인슐린이 제대로 쓰이지 못해서 혈당이 안 잡히는 걸 인슐린 저항성 때문이라고 하는데, 인슐린 분비량 자체가 부족한 1.5형 당뇨가 생각보다 많고, 예전 통계에서는 15에서 20%라고 했는데 실제 진료를 하면서 검사를 해보면 체감상 30-4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 분비량이 부족한 분들이 굉장히 많고, 이런 분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생활관리나 아니면 음식을 활용하신다면 인슐린 분비량이 늘어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실제 아까 말씀드린 췌장 기능 회복을 돕는 생활관리법들, 그리고 췌장 기능 회복을 돕는 음식들을 잘 활용을 하시면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량이 실제로 늘어납니다. 실제 기억나는 분이 있는데요. 한의원에 오셨을 때 당화혈수소가 10%대였고 당뇨약을 4알이나 드시고 계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의 인슐린 분비량이 굉장히 적은 상태였습니다. 정상 범위보다 한참 떨어지는 그런 숫자였고, 숫자로는 시펩타이드 수치가 0.52였거든요. 1 이상은 돼야 되기 때문에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량을 늘려주는 환기를 비롯한 약재들을 처방을 해드리면서, 이분이 소화 기능이 약하고 간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개선해주는 치료를 병행을 했더니 당화혈수소는 당뇨약 4알을 모두 끊고도 6.1%까지 떨어져서 졸업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인슐린 분비량도 시펩타이드 수치가 0.52에서 1.2까지 올라서 췌장 기능도 회복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뇨를 졸업을 하려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인슐린 분비량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혈당 수치만 단순히 낮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췌장 기능 회복이 돼서 인슐린 분비량이 늘어나는 그런 관리법과 치료도 병행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평소에 시펩타이드 검사도 해보시고 혈당 수치랑 더불어서 인슐린 분비량을 늘리는 생활법과 그리고 치료도 꼭 고려를 하시고 병행을 하셔야겠습니다. 당뇨는 평생 관리해야 하는 병이 아닙니다. 반드시 졸업해야 하는 병입니다. 실제 연구를 보면 당뇨를 단 한 번 졸업하는 것만으로도 콩팥, 신장질환 발생 위험률은 33%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당뇨를 졸업하는 분들이 혈당 수치만 낮아지는 게 아니라 평소에 있었던 두통이나 속쓰림이나 불면이나 이런 전반적인 재반 증상들이 같이 호전이 되거든요. 같이 좋아지기 때문에 당뇨를 졸업하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게, 당뇨를 졸업하고 나서 오히려 더 건강해졌다, 나는 당뇨가 있기 전보다 훨씬 더 건강한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시작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수많은 내용들 중에 딱 하나라도 일주일만 실천을 해보세요. 당장 공복 혈당이 떨어지고, 이게 쌓이면 당화혈수소가 떨어지고 졸업을 할 수 있고요.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나라 600만 당뇨인들이 모두 당뇨를 졸업하는 그날까지 저 또한 함께 연구하고 진료하며 노력하겠습니다. 한약적 치료에 대해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당보만의원으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